어떻게 그리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부분 침팬지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을까? 눈 감고 찍느니만 못하다니. 오답은 체계적이었다.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골라드는 뉴스룸 책 읽는 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심영구 기자입니다. 자, 매번 같은 패턴은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A 20%, B 40%, C 60%. 답 쉽게 고르셨겠죠? 긴가민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13가지를 이어서 다 푼다면 당연히 한 10개 이상은 맞추시겠죠? 인간 평균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조금 웃기지만 침팬지와 퀴즈 대결을 벌였다면 인간이 승리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아마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인간이 정답을 맞힌 비율은 이 13가지 문제에서 단 16%입니다. 근데 반면에 침팬지는 33%나 답을 맞췄습니다. 특히나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오답을 택했다는데 그 이유를 찬찬히 풀어가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은 참 많이 쓰긴 하지만 또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다수가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 그거는 그 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오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한스 로슬링 박사의 팩트풀리스입니다. 낭독을 허가해준 김영사에 감사드립니다. 작가 소개를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한스 로슬링이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자,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 테드 최고의 스타 강사, 오해와 편견을 넘어 사실을 토대로 한 세계관을 키우고 이를 일터와 학교는 물론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노력해왔다. 194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태어나 웁살라 대학교에서 통계와 의학을, 인도 벵갈루루 성요원 의과대에서 공중보건을 공부했으며 1976년 의사 자격을 얻었다. 1979년부터 81년까지 모잠비크 나칼라에서 지역보건 담당자로 일하면서 콘조로 알려진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을 발견했다. 등등. 이 팩트풀리스라는 제목의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서 저 말고 저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한 분들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몇 분만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추천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다들 저마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크나큰 사실들, 그리고 그 오해를 낳게 만드는 인식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알고 보면 사실을 오해를 벗겨내고 보면은 세상이 생각보다는 괜찮아지고 있고 지금도 좀 괜찮은 편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같습니다. 이 제목 팩트풀리스는 저자가 만든 말인데요. 이 책을 번역한 이창신 씨는 이를 사실 충실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팩트만이 아니라 팩트에 더 충실해야 된다. 진짜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금은 엉뚱하게 보이겠지만 서커스로 시작하는 머릿말을 일부 읽겠습니다.
나는 서커스가 정말 좋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전기톱을 공중에 던졌다가 받는 모습이나 줄타기 고개사가 줄 위에서 공중제비를 연달아 10번 도는 모습이 좋다. 불가능해 보이는 행위가 선사하는 장관, 경이로움, 즐거움이 정말 좋다. 어릴 때 내 장래 희망은 서커스 예술가였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님은 내가 훌륭한 교육을 받길 원했고 결국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하루는 오후에 식도 원리에 관한 수업을 하는데 여느 때의 딱딱한 수업과 달리 그날은 교수님이 목에 뭔가가 걸렸을 때 턱을 앞으로 빼면 식도가 똑바로 펴집니다. 라고 설명하더니 긴 검을 삼키는 사람의 엑스레이를 보여주었다. 그때 번뜩 영감이 떠올랐다. 내 꿈은 끝나지 않았다. 그보다 몇 주 전 반사신경을 공부하던 중 같은 과 친구들 중에 내가 욕지기를 하지 않고 손가락을 목구멍에 가장 깊숙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는 그게 무슨 대수련이 싶었다. 중요한 기술도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어릴 때의 꿈이 다시 내 삶으로 훅 들어왔다. 검을 삼키는 사람이 되자. 첫 시도는 실망스러웠다. 검이 없어 낚싯대를 이용했는데 욕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3cm도 못 들어가 목에 걸리곤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 결국 꿈을 접었다. 3년이 지난 후 진짜 병동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게 되었다. 첫날 진료한 환자 중에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노인이 있었다. 나는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직업을 묻곤 했는데 세상에나 그가 바로 검을 삼키는 사람이 아닌가? 엑스레이에서 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다니. 내가 낚싯대를 삼키려 했던 얘기를 들려주자 그가 말했다. 젊은 의사 양반, 식도가 납작하다는 거 모르나? 납작한 것만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검을 집어넣는 거라고. 그날 밤 일을 마친 뒤 납작한 손잡이가 달린 수프 국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예전 실험에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금세 국자 손잡이를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었다. 짜릿했지만 국자 손잡이를 삼키는 게 내 꿈은 아니었다. 다음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 필요한 물건을 바로 손에 넣었다. 1809년산 스웨덴 군용검이었다. 그 검을 성공적으로 목구멍에 밀어넣자 성취감과 무기를 재활용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을 찾았다는 우쭐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검 삼키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상식을 뛰어넘어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사례가 되었다. 나는 세계 발전을 주제로 강연할 때 더러 마지막에 이 고대 인도의 묘기를 선보인다. 우선 탁자 위로 올라가 교수한테 어울리는 체크무늬 와이셔츠를 찢고 금색 반짝이 번개가 그려진 검은색 조끼를 드러낸다. 그런 다음 청중을 향해 침묵을 요청한 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북소리에 맞춰 군용검을 천천히 목구멍으로 집어넣는다. 그리고 팔을 힘껏 벌리면 청중들은 한바탕 난리가 난다. 이 책은 세계에 관한 이야기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왜 서커스로 시작하는가? 왜 반짝이 조끼를 자랑하며 강연을 마무리하는가?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세계에 관한 독자의 지식을 테스트해봐야겠다. 다음 13개 문제에 대답해봐라. 13개 문제가 쭉 나오고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가? 틀린 문제가 많은가? 대부분 추측만으로 답했는가? 그렇다면 다소 위로가 될 만한 2가지 사실을 알려주겠다. 첫째,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내가 세계 통계를 암기시켜서가 아니다. 간단한 생각 도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세세한 내용을 배우지 않고도 큰 그림을 파악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들이다. 둘째, 테스트에서 점수가 낮았다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기억하라. 지난 수십 년간 나는 가난과 부, 인구 성장, 출생, 사망, 교육, 건강, 성별, 폭력, 에너지, 환경 같은 주제에서 세계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상황과 일반적 추세에 대해 앞서 보여준 것과 같은 사실 문제 수백 개를 만들어
전 세계 수천 명에게 제시했다.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함정이 있는 문제도 아니다. 관련 자료가 충분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만을 활용해 신중하게 만든 문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답을 거의 맞히지 못한다. 혹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또 그런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도 처음에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전 세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의대생, 교사, 대학 강사, 저명한 과학자, 투자은행 종사자, 다국적 기업 경영인,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정치권의 고위 의사 결정자도 있었다. 다들 교육 수준이 높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도 절대 다수가 오답을 내놓았다. 그중 일부는 일반 대중보다도 점수가 낮았는데 특히 몹시 참담한 결과는 노벨상 수상자와 의료계 연구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요컨대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가 세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오해는 심각할 뿐 아니라 체계적이기까지 했다. 테스트 결과가 임의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임의적인 것보다 더 나빴다. 그러니까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나올 법한 결과보다 더 나빴다는 뜻이다. 내 문제를 침팬지에게 테스트하기 위해 커다란 바나나를 하나름 들고 동물원에 갔다고 상상해보자. 바나나에는 A, B, C 중 하나가 쓰여 있다. 바나나를 침팬지 우리에 던진다. 그런 다음 우리 밖에서 문제를 하나씩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준 뒤 침팬지가 자신이 먹을 바나나 하나를 고르면 거기에 적힌 철자를 침팬지의 답으로 적는다. 내가 이 작업을 했다면 침팬지가 바나나를 무작위로 골라도 교육 수준은 높지만 착각을 잘하는 인간이 문제를 풀 때보다 일관되게 더 나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순전히 확률로만 따져도 침팬지가 보기 셋 중에 정답을 고를 확률은 33%다. 다시 말해 13번을 뺀 나머지 12문제 중에 4문제는 정답을 맞힐 수 있다. 내가 실험한 인간은 그 12문제 중에 평균 2문제를 맞췄을 뿐이다. 게다가 여러 침팬지의 결과를 한데 모아보면 오답은 틀린 보기 2개로 똑같이 나뉘겠지만 인간의 오답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성향을 보인다. 내가 질문한 모든 집단은 세상을 실제보다 더 무섭고 더 폭력적이며 더 가망 없는 곳으로, 한마디로 더 극적인 곳으로 여겼다. 어떻게 그리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부분 침팬지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을까? 눈 감고 찍느니만 못하다니. 나는 지식을 테스트하고 무지를 드러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세상에 대한 무지가 왜 이렇게 널리 퍼졌고 왜 이렇게 집요할까? 나를 포함해 누구든 틀릴 때가 있다. 그걸 부정하진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단지 사람들의 지식 부족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랬다면 침팬지처럼 오답이 무작위로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눈 감고 찍을 때보다도 침팬지보다도 낮았다. 즉, 오답은 체계적이었다.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아, 이거였어. 내가 여기서 다루는 것 또는 여러 해 동안 내가 고민한 것은 업그레이드의 문제였다. 내게 세계 복원을 배우는 학생을 비롯해 내가 여러 해 동안 테스트한 사람 모두 지식이 있었다. 하지만 대개는 낡은 지식이고 더러는 수십 년 묵은 지식도 있었다. 사람들의 세계관이 형성된 시기는 그들을 가르친 교사가 학교를 떠나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무지를 뿌리 뽑으려면 사람들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했다. 적어도 내 결론은 그랬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한 더 좋은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했다. 그런데 차츰 뭔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찾던 무지는 업그레이드 문제만이 아니었다.
명확한 데이터 영상, 좋은 교육 도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강의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조차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영감을 받았을지 몰라도 강의가 끝나면 다시 기존의 부정적 세계관에 갇혔고 새로운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 심지어 강연이 끝난 직후에도 사람들은 가난과 인구 성장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곤 했다. 나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다. 그런 극적인 세계관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 언론 탓일까? 그 점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건 답이 아니었다. 물론 언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언론을 우스꽝스러운 악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대고 우우하며 야유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독자는 20년 전에 몇 살이었는가? 잠시 눈을 감고 20년 전의 나를 상상해보라. 내가 사는 세계는 얼마나 변했는가? 많이 변했는가? 조금 변했는가? 전 세계는 20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의 29%가 극빈층이었지만 이제는 그 비율이 9%로 줄었을 정도로 크게 변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옥을 탈출했다. 인류를 괴롭혀온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려는 순간이다. 우리는 파티를 열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우리는 바로 인류다. 그런데 우리는 우울하다. 4단계 삶을 사는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여전히 극빈층을 본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만 같다. 하지만 4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수십억 인구가 비참한 삶을 탈출해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되었다. 수십억 인구가 1단계를 힘겹게 빠져나와 2, 3단계로 올라갔다. 사망 원인과 고통 원인을 모두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평균 기대 수명은 거기에 매우 근접한 수치다. 인재나 자연재해에 따른 아동 사망과 조기 사망, 출산 중 산모 사망, 노인 수명 연장 등이 모두 이 수치에 반영된다. 스웨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영국 아이들이 광산에서 일하던 1800년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기대 수명이 대략 30세였다. 그때까지의 역사에서는 줄곧 그랬다.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절반은 어린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나머지 절반은 대개 50에서 70세에 죽었다. 그래서 평균이 대략 30세였다. 예컨대 대부분의 사람이 30세까지 산다는 뜻이 아니다. 30세는 단지 평균이며 그 평균에는 분산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기대 수명은 약 70세다. 정확히 말하면 72세다.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오답률이 높았던 질문 중 하나다. 우리가 질문을 던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인의 정답률은 침팬지를 겨우 이긴 정도였다. 그런데 교육 수준이 높은 청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대답은 60세였다. 1973년에 이 질문을 던졌더라면 정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보다 40년 이상 발전한 2017년에 이 질문을 던졌다. 지금은 그때보다 평균 10년을 더 산다. 우리 인간은 늘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드디어 그 일을 해냈다. 현재 상황을 역사적 맥락에 대입해보면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오해를 계속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당장 벌어지는 가뭄이나 기근 같은 비극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과거에 벌어진 비극을 안다면 누구나 세계가 그때에 비해 얼마나 많이 투명해졌고 필요한 곳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은 대개 부정 본능 때문이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본능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과거를 잘못 기억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고 아우성치는 와중에 우리 뇌가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정적 뉴스를 볼 때 더 긍정적 뉴스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고 안심시키며 반대 방향으로 호도하는 편향일 뿐이다. 마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소금을 잔뜩 넣어 균형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좀 더 강렬한 맛을 내겠지만 건강에는 좋지 못하다. 내게 효과 있는 해법은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세상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라고 가정해보자. 아기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 호흡, 심장박동 같은 중요한 신호를 꾸준히 관찰하며 아기를 보살핀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태가 훨씬 좋아진다. 모든 지표에서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 계속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아기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경우 만사 오케이니 마음 푹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일까? 전혀 아니다. 상황이 나쁜 것과 나아지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둘 다 옳다. 상황은 나쁘면서 동시에 나아지고 있기도 하고 나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나쁘기도 하다. 세계의 현 상황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자, 이 10가지 본능들을 쭉 하는 얘기를 보면은 언론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저널리즘 교과서에 실려있는 많은 분들이 아실 오래된 문장이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뉴스의 어떤 신기성, 의외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요즘에는 뭐 개가 사람을 무는 일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전처럼 뉴스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하고 새로운 신기한 일이어야지 뉴스가 된다는 겁니다. 언론의 속성이 그렇죠. 일상적인 일보다는 극적인 변화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주목하고 또 평온한 상황보다는 사건, 사고나 재해, 재난, 전쟁 같은 극단적 사례에 주목하고 뉴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 얘기한 우리의 10가지나 되는 이런 본능들이 언론에 의해서 필터링 된다면 세상을 좀 더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언론이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하죠. 바뀌어야 하지만 이런 속성 자체를 버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또 세상이 전보다 나아지고 극단적 사례를 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존재하는 빈곤이나 양극화, 부정부패, 부조리 같은 것들을 언론이 외면할 수는 없고요.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도 그래서 이를 감안한 주장, 즉 사실 충실성, 팩트풀리스를 실천하기. 소비자인 우리 독자들은 뉴스를 좀 더 사실의 근거에 이해하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기. 약간은 공자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해법, 독법이죠, 독법, 독해법을 강조하는 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팩트풀리스는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앞세우고 또 그래프가 사실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소박하고 진솔한 노학자의 차분한 강연을 듣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테드 인기 강사이자 스타라고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데서 테드 한스 로슬링의 강연을 찾아보시면 책에서 받은 느낌을 또 비슷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겪은 생생한 모험담 얘기도 담겨 있는데 이거는 보너스로 흥미진진합니다.
한스 로슬링은 이 책을 집필 하다가 2017년 2월 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책은 완성해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담겨있는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를 조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던 젊은 교사가 속삭였다. 내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하나는 그 교사가 도망가면 내 앞에 있는 흥분한 무리와 소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팔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또 하나는 탄자니아의 현명한 주지사가 예전에 내게 해준 말이다. 누가 정글칼을 들고 협박하거든 등을 보이지 말아요.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서서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세요. 때는 1989년이었고 나는 지금의 콩고민주공화국인 자이르의 반둔두 주에 있는 마칸가라는 아주 가난한 외딴 마을에 있었다. 내가 속한 팀은 여러 해 전에 내가 처음 발견한 마비를 일으키는 치료불능의 유행병 콘조를 조사하러 파견 나온 상태였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계획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우리는 이런저런 승인을 받고 운전기사와 통역을 구하고 실험실 장비를 장만하는 등 모든 것을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하려는 일과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면담하고 그들의 음식과 혈액과 소변의 샘플을 얻으려 했는데 마을 대표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 그날 아침 막사에서 조용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였지만 나는 혈액 샘플 채취기를 점검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간신히 디젤 발전기를 작동하고 원심 분리기도 점검했다. 기계 소리가 요란했다. 기계를 끄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진 걸 알았다.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했다. 나는 몸을 구부려 문 밖으로 나갔다. 막사 안이 어두운 탓에 몸을 펴고도 처음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곧이어 약 50명의 성난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중 일부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두 남자가 근육질에 팔을 들어 커다란 정글칼을 휘둘렀다. 내 통역사인 교사가 도망치자고 한 건 바로 그때였다. 나는 양옆을 살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나를 해치려 한다면 여럿이 나를 붙들고 두 남자가 정글칼로 나를 베어버리면 그만이었다. 뭐가 문제죠? 나는 교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이 자기네 피를 팔 거랍니다. 자기네들을 속였대요. 마을 대표한테만 돈을 주고 그 피로 뭔가를 만들어 자기네를 해칠 거래요. 그래서 피를 훔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은 심각했다. 나는 교사에게 통역해 줄 수 있느냐고 물은 다음 무리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마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설명해드리면 어떨까요? 일단 말해보슈. 사람들은 말했다. 이런 외딴 마을에서는 삶이 지루한 탓에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일단 저 인간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죽이자. 군중은 정글칼을 든 남자를 제지했다. 일단 들어보자고. 진작했어야 하는 이야기였다. 마을에 들어가 연구하려면 차근차근 천천히 공손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어야 한다. 나는 콘조라는 질병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전에 콘조를 연구하던 모잠비크와 탄자니아의 사진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사진에 큰 흥미를 보였다. 내가 말했다. 카사바를 조리하는 방법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그건 아니야!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맞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좋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마을에는 콘조에 걸린 아이가 많았다. 우리는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알아보았다. 다른 아이들이 한껏 호기심에 들떠 우리 지프차를 따라 달릴 때 그 아이들은 뒤에 쳐졌다. 무리 중엔 전형적인 발작성 걸음을 걷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글칼을 쥔 남자 중 눈이 충혈되고 팔에 커다란 상처가 있는 좀 더 무섭게 생긴 남자가 다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때 50살쯤 되어 보이는 맨발의 여성이 무리에서 앞으로 나섰다. 그러곤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뒤로 돌아 양팔을 뻗고 무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말이 일리 있다는 거 모르겠어? 닥치라고. 일리가 있잖아. 피검사를 해봐야 돼. 홍역으로 죽은 아이들 기억 안 나? 죽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한둘이야? 그 후에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예방주사 놔준 걸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 덕에 지금은 홍역으로 죽는 아이가 없잖아. 안 그래? 군중은 여전히 진정하지 않은 채 다시 소리쳤다. 그랬지. 홍역 예방접종은 좋았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피를 가져간다잖아. 여성은 잠깐 뜸을 들였다가 군중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때 홍역 백신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 안 나? 그 사람들 나라에 있는 나무에서 따왔을까? 아니면 땅에서 캤을까? 아니잖아. 지금 이 의사 선생이 말한. 여성은 나를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리서치. 그걸 하는 거라고. 여성은 통역사를 통해 리서치에 해당하는 현지어를 다시 한번 말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가리켰다. 이 사람들은 질병을 그런 식으로 찾아낸다고. 모르겠어? 우리는 반둔두에서 가장 외딴 지역에 있었는데 그 여성은 마치 과학 아카데미의 사무국장처럼 앞에 나서서 과학 연구를 변호해 주었다. 내 손주는 콘조로 평생 불구가 됐어. 의사도 치료 못한대. 그런데 이 사람들어 우리를 연구하라고 하면 예전에 홍역을 없앴던 것처럼 콘조를 없앨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 애들, 우리 손주들은 더 이상 불구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 우리 마칸가 사람들한테는 이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여성의 극적인 연설은 정말 놀라웠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극적인 방법으로 설명했을 뿐이다. 예전에 아프리카 마을에서 여러 차례 본 자신감 넘치는 여성처럼 왼쪽 소매를 걷어올린 채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그러더니 무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 팔꿈치 안쪽을 가리키며 내 눈을 보고 말을 이었다. 자, 의사 선생님, 내 피를 뽑아요. 정글 칼을 쥔 두 남자는 팔을 내리고 자리를 떴다. 대여섯 명도 투덜거리며 무리에서 멀어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피를 뽑기 위해 여성 뒤에 줄을 섰다. 고함을 지르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얼굴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야릇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는 이 용감한 여성의 해안이 줄곧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마웠다. 그리고 수년 동안 무지와 싸운 뒤 사실 충실성을 정의하기에 이른 지금, 사실 충실성이란 말이 이 여성의 행동을 묘사하기에 그만이다 싶다. 그는 성난 군중이 극적 본능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했고, 그래서 이성적 논쟁으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다. 날카로운 주사바늘, 피, 질병이 공포 본능을 촉발했다. 일반화 본능은 나를 약탈자 유럽인이라는 상자에 집어넣었다. 비난 본능은 마을 사람들을 피를 훔치러 온 사악한 의사에 맞서게 했고, 다급한 본능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했다. 하지만 그런 압력 속에서도 이 여성은 분연히 일어나 외쳤다. 정식 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는 거의 틀림없이 반둔두를 떠난 적이 없을 테고 장담하건대 문맹이었을 것이다. 통계를 배우거나 세계와 관련한 사실을 외운 적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가 있었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 날카로운 논리와 완벽한 웅변술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의 사실 충실성이 내 목숨을 살렸다.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충실성을 실천할 수 있었다면, 그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이 책을 읽을 만한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